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4천 명이 넘는 선출직을 뽑는 대규모 선거인 만큼 새벽 늦게까지 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거방송과 개표방송 채널A가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8회 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종로구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연기 기자가 나가 있네요. 시민분들 투표하러 많이 나오셨습니까? 네, 본투표 종료까지는 3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곳 서울 종로구 투표소에는 점심시간 이후 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또 투표의 의미도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하고 날이 좋아서 같이 식물도 만지고 하려고요. 지금 가는 길이었어요. 아침에 운동하고 오면서 투표하러 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나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을 포함해 전국 14,4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40.7%입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 투표율까지 합산된 투표율인데요. 4년 전 열린 지방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은 46.8%였는데 6.1%포인트가량 낮은 겁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0%로 가장 높고 광주가 30.3%로 가장 낮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는 20.62%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서울을 포함해 광역단체장 17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등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00여 명이 뽑히는데요.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따로 투표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을 빼고는 7장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열리는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 갑 등에서는 모두 8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평창동 투표소 앞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이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1시부터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41.7%. 전국 투표율보다 높네요.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38.8%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구는 34.3% 현재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격전지 인천 투표율도 한번 볼까요? 39.8%입니다. 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네, 30.3%입니다. 아직은 투표율이 높지 않네요. 네, 충청의 최대 도시죠. 이 대전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40.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울산입니다. 울산의 투표율은요, 42.2%입니다. 자, 젊은 도시 세종 시민들은 얼만큼 투표하셨는지 궁금한데 39.2% 투표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경기입니다. 경기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40.4%, 네, 40%를 넘었습니다. 자, 새롭게 떠오른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49.5%네요. 와, 높네요. 네. 민심 풍향계라고 불리죠. 충북을 볼까요? 42.1%입니다. 역시 40%가 넘었습니다. 네, 캐스팅 보트 하면 이곳이 떠오르죠.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지금까지 41.4%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42.4%, 투표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 민주당의 표밭. 전남으로 한번 가볼까요? 51% 기록하고 있네요. 보수의 표밭도 가봐야겠죠.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0%, 44% 투표율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이 낙동강 벨트, 이 경남의 투표율 43.3%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까지 가보겠습니다. 제주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네, 43.7%입니다. 네, 전국 투표율은 지금 4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나와서 투표하실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2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신동아팀 차장과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오늘 지방선거 마지막까지 궁금하신 점들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한번 가볼까요? 네, 미래 바꿀 일꾼 내 손으로. 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미래를 바꿀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다 이런 의미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오늘 본 투표 이 마감은요. 이제 한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시까지는 일반 투표가 마감이 되고 또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이 유권자들 중에 이 확진되신 분들, 코로나19 확진되신 분들의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요. 꼭 한 표 또 투표하시는 게 좋겠죠. 네. 좀 궁금한 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차장님? 확진자 투표는 따로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우리 소쿠리 그런 투표 예전같이 그런 모습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 때 워낙 호되게 선관위가 이게 뭐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후 6시까지는 그 일반 유권자들께서, 그러니까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으신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6시 20분부터 이 코로나 확진자들은 이제 외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이 정해진 투표소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와 이 코로나 확진자를 이 시차를 좀 두고 이 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게 뭐 이 감염의 우려를 좀 예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어떤 이 참여 이것을 좀 독려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승호 대변인님 방금 전에 구 차장님께서 이번엔 잘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소쿠리 투표의 그 충격이 워낙 컸잖아요. 이번엔 선관위에서 좀 어떻게 대비를 했다고 하던가요? 뭐 아무래도 선관위에서 일찍부터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미리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사실 대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확진자용 이제 임시 투표소를 운영하면서 네. 임시 투표소까지 투표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투표소에서 뭐 어떤 소쿠리에 담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쓰레기 봉투에 담는다든지. 쓰레기 봉투에 수도 담는 있었고요. 다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서 이번에는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하기로는 임시 투표소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투표소에 투표를 함으로써 그러한 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또 한라인을 개설해서 뭐 복지부라든지 선관위의 어떤 긴급 어떤 그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비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춤으로써 그때 대선 때 있었던 논란들을 상당히 지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선거 때만 되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이색 투표소들입니다. 저랑 여인선 앵커도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네. 그런 아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보니까 뭐 불판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고깃집부터 뭐 모래가 깔려 있는 씨름장, 그리고 뭐 운동기구가 있는 헬스장, 그리고 지금 자동차 대리점까지 나오는데 저것들이 여기가 지금 어디죠? 곳이죠? 씨름장이죠. 씨름장에서도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이 정말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니까 투표 꼭 해야 되는데 또 씨름장에서 하는 건 굉장히 이색적일 것 같은데 저기 평론가님, 네.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떻게 저기가 이제 투표소로 이렇게 선점이 된 걸까요? 네, 기존의 투표소들을 보면 주로 공공기관입니다. 뭐 주민센터라든지 학교, 뭐 복지관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투표소로 지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네. 굉장히 네. 먼 거리를 걸어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는 거리는 가깝더라도 투표장이 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렇죠. 이런 위험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시설도 선관위가 지정을 하면은 투표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보완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이색 장소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한 10만 원. 사용료를 그렇습니다. 지불하는군요. 예, 1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을 하는 것이죠. 그냥 공짜로 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시설에 또 지불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 시설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주민들한테 광고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들을 이유로 해서 투표소로 활용되는 이색적인 시설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석이조군요. 네, 저는 그래도 고기 불판이 있는 네. 이 가게에서 투표를 하는 건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부장차장은 저런 곳에서 투표해 보신 적 아니요, 있나요? 저도 주로 이 뭐 이게 행정복지센터나 네. 학교에서는 투표를 해봤지만 저런 고깃집이나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조금 더 심화될수록 저는 이색 투표장이 많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어떤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이 투표장으로 지정을 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너무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그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투표소로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경우에는 다양한 투표소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저는 사전 투표를 해서 몰랐는데요, 임승호 대변인님. 이 본 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2번에 걸쳐서 받게 된다고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투표용지 한 장을 받으셔가지고 큰 착오가 없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사전 투표를 진행하는데 지역구마다 또 이게 용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한 5장 받으신 분이 왜 나는 5장 주냐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7장에 가까운 투표용지가 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대부분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 투표 같은 경우에 투표용지 3장이 배분이 되는데요. 교육감 선거,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해서 투표를 하시고 네. 또 보궐선거 지역의 경우에는 또 보궐선거 지역에 따라 한 장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2차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4장을 받으시는데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런 식으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또 지역구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4장을 받아서 한꺼번에 투표하기도 하고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5장을 받는데 2번에 나누어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7시에 투표를 했는데 네. 한 번 투표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다시 돌아서 갔던 그런 게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투표 아직 안 하셨으면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대변인님, 이것도 궁금해요. 가하고 나 적혀 있는 투표용지가 있다고 해요. 이게 기초의원 선거에서 가나 후보가 따로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뭐 2번 뽑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선관위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문의 전화가 들어온다라고 해요. 대부분의 유권자분들은 이제 한 표만 이제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2-가, 2-나와 같은 시스템에 익숙하지가 않으셔가지고, 근데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총선이나 이런 것과 달리 중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이든 여러 후보를 지금 낼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한 정당에서 뭐 2명의 후보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1-가, 뭐 예를 들어서 2-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런 점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은 가나 후보에게 모두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한 명. 네. 표를 주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가와 나중에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투표용지에는 하나에만 기표를 하셔야 이제 유효표로 인정이 되고, 이제 가나에 모두 투표하거나 같은 그런 경우에는 무효표로 인정되는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서 잘 살펴보시고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00명 넘는 선출직을 뽑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이색 선거 장소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젯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여야 지도부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투표하지 않은 여론은 숫자일 뿐이고 투표하지 않은 지지는 기권일 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민주당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마지막 메시지는 투표해달라,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였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저희가 조금 전 전국 투표율을 봤잖아요. 전국 투표율과 사전 투표를 봤을 때 이번 투표율이 높은 편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60% 정도의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사전 투표율의 경우가 2018년 지방선거와 이번이 투표율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커져 왔거든요. 2017년 대선이나 2018년 지선에서 보면 투표자의 한 10명 중 3명꼴로 사전 투표를 했었다면 2020년 총선에서는 40% 정도가 투표자 중에 40%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거의 투표자 중에 뭐 47.9%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이 오르는 것은 전체 투표율을 사전 투표율이 끌어올린다기보다는 투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분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투표율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각 투표율에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이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 굉장히 이제 뜨거웠는데 현직 대통령 부부, 뭐 전직 대통령 부부들도 앞다퉈서 이 사전 투표에 동참을 했습니다. 보시죠. 얼굴 한개 갔어요. 일곱 장은 다 수고하십시오. 퇴임 후에 지역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돼서 하는 뜻도 있거든요.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를 더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계광장에서 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역 앞에서 지방선거 유세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자, 치열했던 선거전 마지막 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5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정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도 약자와의 동행, 복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이끌겠습니다. 겨우세운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사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오세훈! 여기가 어딥니까? 용산 역전이죠? 용산 역전입니다. 송영길 역전입니다. 이겨봅시다. 정말 3월 9일 밤에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더더 말고 0.73%로 이깁시다. 네, 지금 현재 투표율 43.1%인데요. 아직까지 투표소 못 가신 분들 저희 방송 보시고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중요하지만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목을 끈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바로 준비했습니다. 선거 성패가를 최대 격전지. 네, 최대 격전지죠. 먼저 최대 접전 지역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윤심,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명심,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격돌을 해서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경기도청에 최선 기자, 최선을 다하는 최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선 기자, 경기도민들은 투표하러 어떻게 많이들 나오셨나요? 네, 경기도 투표율은 오후 2시를 기준으로 39.7%를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도 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최대 접전 지역이라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만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SNS를 통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SNS를 통해 김은혜의 경기도는 새 정부와 원팀이라며 경기도민께서 주시는 일할 기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역시 SNS를 활용해서 100표, 10표, 1표 차이 승부라며 백척간두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는 현재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각 캠프도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5.3%포인트 차로 승리한 곳인데요. 대선 이후 2달여 만에 경기도 유권자 민심이 어떻게 변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핵심 측근이고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받으며 출마해 두 후보 간 대결은 대선 연장전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는 공이 이 대전, 충남, 세종까지 이 충청권 모두를 이 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지사 자리를 놓고는 3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와 현직 도지사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충남도청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나가 있네요. 신선미 기자, 충남은 끝까지 경쟁이 치열했죠? 네, 충남은 여론조사 공표 전까지도 경합 지역으로 분류돼 여야 모두 승부처로 꼽아온 곳인데요. 재선을 노리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서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탈환을 노리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 캠프 모두 선거 당일인 오늘까지도 지지층의 투표를 당부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기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김 후보는 충남이 반세기 만에 충남 출신 대통령을 탄생시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충남을 대한민국 핵심으로 만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직 도지사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달라며 인물론을 내세웠는데요. 양 후보는 양승조가 충남에서 살아남아야 민주당도 달라질 수 있다며 충남의 큰아들, 충남의 자부심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남의 사전투표율은 20.25%로 전국 사전투표율 평균보다 0.35%포인트 낮았는데요. 2시 현재 투표율은 40.8%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모두 승리를 자신하며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청에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조금 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들어왔는데요. 43.1%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합쳐진 결과이고요. 저희가 4년 전 지방선거 때랑 비교를 해봤더니 4년 전에는 이 시각 투표율이 50%였습니다. 아, 50%면 네. 지금 6.9%포인트 정도 차이가 네,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하러 더 많이 나오셔야겠죠? 네. 네. 자, 이 투표 중요하니까 투표 꼭 하시고요. 저희 방송 뒤에. 그리고 이 강원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원도도 지금 접전 지역이에요. 초대 이 강원 특별자치도지사를 뽑아서 관심이 모이는 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강경모 기자가 나와 있군요. 강원은 투표율이 높은 편이네요. 네, 오후 2시 기준으로 보면요. 강원 지역 투표율은 48.7%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앞서 사전 투표율 역시 25.2%로 역대 지방선거 강원 지역 투표율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임 최문순 지사의 3선 연임이 끝나고 11년 만에 여야 새로운 후보들이 맞붙기도 하고요. 이번에 당선되는 강원지사는 초대 강원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만큼 관심이 더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후보 모두 선거운동 마지막 날 자신의 정치 기반이 되는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의원에서 강원도지사로 자리를 바꿔 도전하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동해안 강릉부터 국회의원을 지낸 춘천까지 광폭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 4번이나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는 도정 교체를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어 강원지사에 다시 도전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신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원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위대한 강원도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평창의 조부모 산소를 다녀온 사진과 실시간 투표율을 SNS에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재 후보 출마로 공석이 된 강원도 원주갑에서는 보궐선거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채널A 뉴스 강정보입니다.
사전 투표율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전 이 시각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율. 이 시각 현재 투표율, 네. 사전 투표율 다 합쳐진 투표율. 지금 보면은 43.1%입니다. 4년 전에 조금 전에 여행커 말했지만 50%였습니다. 지금 6.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지금 빨리 가셔서 한 표 꼭 행사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격전지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모이는 곳이 여기입니다. 전국 17개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이 승부처 어딘지 아시죠?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리는 경기도. 한 1,3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인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야 모두 매 선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주요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호소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렇게 험진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하고 하는 후보와 제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정말 진실하고 간절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한 사람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간절한 후보 김은혜 후보입니다. 이 선거 막바지가 되면 구자훈 차장님, 네.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나 봐요, 후보들이. 네.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이렇게 울컥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당사자들은 얼마나 좀 절박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치열한 선거운동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유권자들의 어떤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 뭐 저것은 아마 이 출마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일 텐데요. 이 두 후보가 다 울컥하는 모습을 보면 저 두 분은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김동연이라는 어떤 개인, 김은혜라는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운명을 자신이 한번 바꿔보겠다, 개척해보겠다, 이런 절박한 간절한 마음이 저 두 후보의 좀 눈물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절박한 마음이 그 눈물에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초박빙 대결이 예상되는 경기도 두 후보는요, 이 각자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유세전을 펼쳐왔습니다. 보시죠. 김은혜가 외치면 윤석열 정부가 화답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김인정 후보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더욱더 심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 두 후보가 각자 강조하고 있는 자신들의 장점, 각 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 전략과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인물론을 부각하고 있고 한쪽은 또 대장동 저격수로서 서로 강점을 부각하는 모양새인데 또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대변인님.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대선 연장선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명신 대 윤신 대결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행정관료 출신이기도 하지만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옹호를 해주는 모습도 보였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알려진 대로 이제 인수위 대변인직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명심과 윤심의 싸움이다라는 초반의 분석은 있었는데, 저는 시기가 조금 선거 기간이 지날수록 그 색은 조금 옅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도 본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경선에 치러왔던 어떤 태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대장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어떤 대통령의 측근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이라고 파악되고 있는 어떤 날카로운 지적들, 특히나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김은혜 후보가 대선 당시에 상당히 좀 날카롭게 비판했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선거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군요. 네, 선거 전 막판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가 어떻게 공세를 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그리고 누락한 금액이 16억 원 이상 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 무효액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중범죄겠고요. 지난번 사자 토론회 때 김은혜 후보는 신고를 허투루했다면 벌 받겠다고 공언했거든요. 예. 이제는 사실대로 밝히고 벌 받아야죠. 네, 김은혜 후보 측에서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네,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을 했다라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더 따져봐야 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재산 신고상의 어떤 착오가 됐든 차이가 됐든 간에 네. 그것의 고의성 이것이 이제 판단할 때 중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몇몇 국회의원들도 재산 신고 누락 때문에 이제 재판에 기소가 된다거나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런 전례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누락된 금액 전체를 놓고 문제를 삼기보다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의성이 있었느냐 혹은 고의성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었는데 놓쳤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 상실이 안 된 의원들도 있고 또 1심에서 현재 이제 한 의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 의원직 상실령을 또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김은혜 후보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라거나 또 그것이 뭐 고의로 빠뜨린 것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좀 논리를 좀 더 중점을 둬서 그렇게 스스로 변호를 하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뭐 선거 이후에도 이거는 이제 뭐 재판을 통해서 아마 밝혀질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이 금액의 이 차이 금액의 어떤 과다성이라던가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 재판부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자.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인 김은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김동연 후보의 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부총리 재직 시절 2년 연속으로 최측근 업체에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으로는 청렴을 외치더니 뒤로는 후한무치 담합을 일삼는 두 얼굴의 후보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차장님 보면은 김동연 후보 측도 뭐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김동연 그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체국 쇼핑이나 아니면 이제 사단법인을 통해서 이 명절 선물을 배달을 했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는 이 특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명절 선물을 배달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특정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일감 몰아주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그 특정인과 특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이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 경기도의 유권자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후보 간 이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 이런 네거티브전에 좀 집중을 하게 된 모양새인데, 자, 임승호 대변인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1,300만 명이 넘는 정말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경기도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부동산 문제나 교통 문제 이런 것일 텐데 이 두 후보의 공약의 차이는 컸습니까? 뭐 공약의 차이도 분석하기로는 너무 유사해서 네. 사실 뭐 공약상의 차별이 크게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 문제라든지 GTX 문제라든지 공약상의 차별성이 크게 없다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후보의 어떤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많은 외부적 요소도 있었지만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것이 뭐 단일화 이슈 같은 것들이 부각되고 또 이런 도덕성 문제에만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는 이런 선거 양상을 보여서 네. 경기도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지방선거와 동시에 또 관심이 가는 게 이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거물 등판에 판이 커진 선거다. 자, 마지막 변수 바로 김포공항입니다. 자, 선거 막바지 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공약 이슈였는데요. 이 공약을 꺼낸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천 계양을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이전 3기죠. 국회의원 도전에 나서는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곳입니다. 네, 선거 막판까지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수연 기자,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율을 확산한 인천 계양을의 투표율은 45.5%인데요. 7개 보궐선거 지역 평균 투표율 41.8%보다 3.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인천 계양을은 선거 초반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무연고 논란 등으로 막판까지 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어젯밤 마지막 유세에서 거함이 한꺼번에 침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너지고 있다며 박빙 승부를 예상했지만 제가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윤형선 후보자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많이 따라붙어 있었다며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오전 SNS에 인천과 계양의 환대에 빈틈없이 행복했다며 제가 일으킨 소란보다 놀라운 성과를 만들 걸 약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새벽 올린 글에서는 모두가 말리는 선거에 뛰어든 것도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짐을 짊어진 것도 조금도 후회하거나 아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청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단비 기자, 서울 시민들은 투표하러 많이 나오셨나요? 네, 오후 3시 기준 서울 투표율은 44%를 넘겼습니다. 구별로 따져보면 서울 성동구와 노원구, 동작구 순으로 투표율이 높은데요.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4%포인트 차 났습니다. 여야 모두 낮은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인천에 이어 서울을 노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만큼 지금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선거 사무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할 예정입니다. 오 후보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산을 오르는 기분이었다며 앞으로 4년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 당일인 오늘도 SNS에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뛴 선거였다.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장과 함께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여야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지도 관심인데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곳을 석권하며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절반 이상을 탈환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현역 구청장이 있는 만큼 조직력을 앞세워 사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예현 시사평론가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판에 들고 나온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1,100만 평에 이르는 강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우리 계양구는 강남에 붙어있는 분당처럼 다시 발전의 기회를 누린다. 앞으로 비행기들은 이렇게 활주하지 않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김포공항 이용하는 대부분 국내선이 제주도 가는 것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제주도는 KTX로 해저터널을 연결하게 되면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김포공항은 과학의 발전, 항공기술의 발전, 그리고 탈석탄 시대 대비를 위해서 수명을 다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D 노선을 강동구까지 해서 인천공항까지 연결시키면 나중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해저터널도 연결되고.
네, 전혜연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이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선거 막바지에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평가에는 동의는 하지 않는데요. 네. 다만 굉장히 독특한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 보통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야당으로서 막 공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중시로 나온 김포공약 이전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야당을 공격하는 어떤 포인트가 된 것이죠.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영향이 될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는 지금 특별자치도를 놓고 김진태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서로 본인이 했다 그러고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그쪽이에요. 그리고 공항하고 아주 밀접하지 않은 지역도 과연 김포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라는 인물이 대선 후보였다는 점 때문에 워낙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사실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서도 서울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경기도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살리려고 하는 이슈는 사실 김은혜 후보와 관련된 이슈였죠. 근데 시점이 좀 늦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성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야당 아마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뉴스 라이브에서 하는 김혜훈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 여권 측에서 조금 더 어떤 프레임을 짜고 이 야당을 공세하기 위한 이 논란으로서 김포공항 이전 이 이슈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조금 더 키운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뭐 민주당의 어떤 내부 보고서 차원에서도 상당히 조금 효용성이 낮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슈 파이팅을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그냥 검토 사안이다, 뭐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됐는데,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SNS에 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의 뭐 이동 거리가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라고 해서 다소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제주도당이라든지 제주도의 어떤 민주당 도지사 후보의 경우에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철회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손발이 안 맞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약간 그 논란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평론가님께서는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주 지역과 수도권 지역, 인천, 경기, 서울 지역까지 모두 영향력을 미치는 선거고,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이슈도 있겠지만 사실 지방선거도 결국에는 지도부의 싸움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특히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등판된 상황에서 그 대선 후보였던 후보의 입에서 나온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의 파급력은 꽤나 클 것이라는 분석이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석 달 전 대선 때만 해도 김포공항 존치를 말했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포공항 얘기하는데 대선에서조차 자기들이 폐기했던 공약을 2달도 채 안 돼서 그 공약을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황당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3달도 안 돼서 이렇게 입당이 바뀌는 것은 결국 무성의한 공약이고 두서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접었던 공약인데 지금 들고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성남시 경기도지사로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일을 계속했다라면 김포공항 이전을 굳이 꺼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인천 계양을의 주민들은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개발이 좀 더디다, 뭔가 개발에 대한 욕구를 자극을 해서 표심을 좀 자신에게 끌어오겠다, 이런 이재명 그 후보의 이 당선 선거 전략이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굉장히 국책 사업, 뭐 전국적인 이슈를 좀 꺼내든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는 맞장구를 치면서 제주도 해저 터널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것은 지역을 어떻게 고르게 균형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논의들을 하는 장인데, 공항 이전, 해저 터널, 굉장히 대형 국책 산업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지방선거답지 않은 선거로 이끌고 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포공항 이전 공약의 이 불똥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좀 튀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자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 송영길 시장 후보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 조율 없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당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역별로 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 후보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네,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문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민주당 일부 지역의 당연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민주당 제주도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김포공항 이전을 막아내기 위해서 제주도지사를 민주당 후보로 뽑아달라. 민주당 내에서 이 방안을 좌절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또 가능할 것이고 여하간 좀 이제 같은 당 안에서도 좀 지역 문제를 놓고 보면 네. 예전에도 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뭐 신공항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예전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어떤 당대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대 지역의 문제로 비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 제주도당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사안인 거고 결국에는 제주도민 입장에서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민주당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정적 효과가 아주 크진 않을 것이다. 아주 크진 않다. 네, 그렇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포공항 문제를 어떻게든 다른 지역 문제로 확대를 시켜가려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들어보시죠. 김포공항 폐항이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궤변을 일삼고 있는데 김포공항의 폐항 이후에도 제주 관광 수요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원주나 청주로 사람을 보내도 다 타고 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초밥이 가게가 멀어지면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지역별로 워낙 이해가 나뉘는 사안이다 보니 여러 지역의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들어봤습니다. 시민분들 의견도 들어보시죠. 편하죠. 많이 멀어지니까. 많이 이용을 하진 않는데 만약에 많이 이용하게 되면 반대 입장이 더 크지 않을까. 여지까지 이용 잘하던 그거 공항 노선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는데 그걸 다 없애고서 두 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비행기 때문에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만약에 개발된다고 하면 저희야 일단은 뭐 거주자로서는 일단 좋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그동안의 뭐 피해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구자욱 차장님 네. 공항 문제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슈를 다 모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기시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그 사회 간접 자본이고 이 많은 그 시민들,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공항이 있는 곳 인접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개발도 못하고 소음에 시달리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 대구 공항, 거기는 이제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 있다 보니까 대구 동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그 피해를 호소해 오셨거든요. 다행히 이제 경북의 다른 지역으로 이 공항 이전이 결정이 됐고요. 광주공항도 마찬가지로 군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용하다 보니까 공항 이전은 지역 개발 이슈와 맞물려서 항상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포공항은 수도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공항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인천 계양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경기도민, 인천 시민까지 이제 다 영향을 미치고 더더군다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을 받아들였던 제주도, 부산까지도 이제 파급이 크다 보니까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이번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잠재우는 아주 가장 초대형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니까요.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악당의 조작 선동이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 관광 망가진다. 이런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과거 시의회 답변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국민 사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걸까요? 들어보시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통합될 때 생길 수 있는 경제 효과나 그 외에 장점이 많은 줄 미처 상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많은 공부를 했고요. 발전시켜볼 만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과거 이제 시의회 답변에서 김포공항 이전에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임승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저런 강한 발언이 더욱더 논란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개항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 지역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나마 조금 검토해 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물어봤을 때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 인천공항까지의 거리는 10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원주공항이나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 뭐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제주 해저터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좀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반박을 하기보다는 강하게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하게 세를 모으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현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계속 이 논란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오히려 또 지지층 결집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프레임, 유권자들이 어디에 주목하게 만드냐이잖아요. 근데 선거 잘 보시면 초반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 지역 출신이냐 아니냐. 연고 문제였거든요. 최근에 김포공항 이슈가 터지다 보니 연고 문제에서 정책적인 측면으로 프레임이 바뀐 면은 있습니다.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좀 두고 봐야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위에서 한 답변에 대해서 외교적 언사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리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의회 자체가 굉장히 희화화될 수 있고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이 되든 송영길 시장이 되든 발언할 때마다 의원들이 그거 외교적 언사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계속 물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큰 차원에서 공항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이런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야가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용어를 쓰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소음 민원 문제는요. 김포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헬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지역 좀 의원들이 모여서 정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좀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논의라는 것은 뭐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 왜 재보궐선거에 2년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가 그 공항 이전 이슈를 꺼냈을까? 만약에 이게 대통령 선거 이슈였고 대한민국의 국가 중장기 과제로 더더군다나 이 수도권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꺼냈다라면 충분히 그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양을이 김포공항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안 돼서 주민들이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이전해서 이 계양과 강서를 개발하겠다. 2년짜리 국회의원이 자신의 어떤 공약으로 제시하기에는 실현 가능성과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지역구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국적 이슈를 너무 지역적인 문제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점은
좀 비판받을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본투표 당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황순욱 앵커도 그러던데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네.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사안이 이렇게 큰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화두를 던지는 것도 어떤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또 2년짜리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 있는 거긴 하니까요. 네. 아까 전에 오세훈 후보가 외교적인 언사라고 했다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그 시위의 발언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검토해 주세요 하는데 그거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시장이 외교적인 언사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거를 그걸 활용해서 오세훈도 찬성했다. 여러분 송영길 후보가 이제 다급한 모양입니다. 온 전국을 들끓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놓더니 무리스러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천 계양 또 여기 지금 이제 이 내용 이 공항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군데 또 알아볼 때가 있어요, 저희가. 성남 분당갑에서도 이 뜨거운 감자, 이 철새론이 일었는데요. 뭘까요, 철새론? 한번 들어볼까요? 김병관은 철새를 물리치러 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또 하나의 철새 김은혜한테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꼭 여러분이 복수해 주십시오. 복수를 위해서 누굴 뽑아야죠? 1번 후보 지금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철새 물러가랍니다. 그래서 1번이 철새 물러가라고 포스터를 붙여놓고 이재명 후보를 지원 유세를 시켰습니다. 철새를 데리고 와서 지원 유세시키는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물급 정치인의 등판, 성남갑도 마찬가지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이 두 후보 다 벤처 신화 주역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김병관 현 후보를 영입을 했을 때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김병관 후보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안철수 당시 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양쪽 간의 어떤 직종상의 공통점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게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겠지만 같은 지역구에서 맞부딪혀서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직종상으로도 공통점이 있거니와 이제 김병관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 이 지역에서 어떤 터를 잡고 사업을 했던 그런 것도 공통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대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재산이 1,000억 원이 넘는 재력가 저 자막이 나가니까 별로 뭐 현실성이 없네요. 전 1,000억이 돈인가요? 네, 너무 높아서. 네. 저 임승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자, 여기는 지금 우선 안철수 후보 얘기나 김병관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선 후보급과 이 김병관 후보의 어떤 대결에서의 그 이후,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예상되는 점 좀 궁금한데요. 뭐 전체적인 판세를 봤을 때는 약간 인천 계양을 지역의 구도가 당만 바꿔서 지금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김병관 후보는 계양을 지역에서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듯이 김병관 후보는 자신의 지역을 오래 지킨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상황은 다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회사가 있어서 해당 지역에 많은 또 세금을 냈다라는 식으로 어떤 해명을 하고 또 방어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인천 계양 지역과는 조금 뭐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거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선거 결과를 떠나서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유권자의 민심을 다독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약 2년 만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 출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어떤 잠시 있다가 머물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양 지역도 마찬가지고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주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자,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 나온 만큼요. 이 역대 최고 투표율도 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조금 더 열심히 투표해 아직 주셔야 될 시간이 것 남아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 투표율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숫자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다희 기자가 아주 재밌게 정리해 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4,430만 이번 6.1 지방선거 유권자 수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139만 5,700여 명 늘었고 지난 3월 치러진 대선보다는 10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데요. 출마한 후보만 여야 통틀어 7,500명입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는데요. 전국에서 모두 4명의 만 18세, 2004년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고령은 81세로 2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최고령과 최연소 나이차만 63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될 투표용지는 약 3억 장입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의원 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지역을 한 장 더해 1인당 최대 8장을 받게 되는데요. 전부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3.3배, 한 줄로 이으면 5만 5천 킬로미터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전국 주도권을 놓고 맞붙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유권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위해서 귀에 쏙쏙 박히는 말을 만들어내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양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가짜 계양인 윤영선 후보의 그 출퇴근 논란부터 해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제 뜨거웠던 경쟁은 끝났고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길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말도 많고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숨가빴던 경쟁, 결정적 장면들. 네, 선거운동 이모저모 여러 가지 소식들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유권자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지방선거이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비가 왔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시행령만 좀 고쳐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안 보고 싶다 해서 왔고 이양기 타고 모내게 한다고 뭐 한조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우리 농민들 보다듬고 또 농촌 발전을 위해서 네, 구정처장님. 네. 이번에 강원도는 강원도 특별자치도지사 이번에 처음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광재 후보, 김진태 후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음을 나르고 이렇게 미화원으로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네. 봤는데 성공한 거죠. 이 채널A 뉴스 특보에 저렇게 나올 만큼 엄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4,000명 넘는 그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 전국 언론에 저렇게 자신의 어떤 활동을 그 픽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거 전략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김은혜 후보는 이제 택배를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택배를 배달을 받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가를 자신이 체험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또 지금은 이제 농번기거든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 이양기를 몰고 그 이제 벼를 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농민들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 때만 저렇게 반짝 농심 또는 택배 그 노동자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릴 것이 아니라 만약 누가 되더라도 일상 그 어떤 그 시정과 도정 속에서 저런 그 일하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이 시정과 도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재미있는 사례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웃지 못할 사례도 가끔 있어요. 어떤 사례였습니까?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이제 대선에 나오려던 후보였는데 시장에 가서 호떡을 사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입안을 다 뒤었 사람인데 네. 카메라가 비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뱉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어떤 후보는 시장에 갔는데 밥은 안 주시고 김치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가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밥을 좀 같이 주면 좋겠는데 입이 너무 짜고 매웠는데 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죠. 네. 번지 점프라는 후보도 있었는데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거든요. 너무 무서웠답니다. 물론 이제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자들이 열심히 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구자홍 차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이벤트 정치, 네. 극장 정치는 늘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 갔으면 시장 상인들의 고통이 뭔지를 또 정책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번지 점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요즘 고유가 물가로 아슬아슬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호떡 장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세금 내는 문제라는데 또 불법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참 좋은 이벤트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뜨거운 호떡을 참은 후보는 그 인내심으로는 아마 정치인 당선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분이 당선됐는지도 저도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지 점프 하신 분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이목을 끈 선거운동 하면은 또 이런 장면들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쾌한 선거 유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랩으로 연설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일단 랩을 하려면 모자를 써야 되니 여러분 박수 한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있어 2번 찍어 이겨내서 2번만이 이춘이 밀어주세요. 이춘이가 행정수도 이춘이가 해낼 거야. 청년 지원 이춘이가 김수인 평론가님. 네. 지금 보면은 또 앞에서는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눈에 띄어 보이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몸부림이었지만 어떤 열심히 춤도 추고 댄스도 하는 이런 모습들 선거 때만 보면 많이 보는 장면이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도 잘 보이려는 의지도 있지만 본인도 좀 흥을 북돋아서 계속해서 선거를 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거라는 것이 이제 축제처럼 즐겁게 치러서 유권자들이 유쾌하게 그렇게 기분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측면들이 있고, 뭐 송철호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울산시장을 현역으로 해봤고 여러 네. 이제 지역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후보들 중에서도 좀 현역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걸 해봤거든요, 평소에. 예, 주민들하고 춤추는 것들을 네. 예, 한 솜씨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후보들이 여러 당에 또 이번에도 또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임승호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태미넴이라고 나왔는데 태영호 의원은 매 선거 때마다 퍼포먼스 능력이 점점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본인의 어떤 주특기로 지금 개발을 네. 시키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가 율동을 추고 선거 기간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나이가 젊은 어떤 패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저런 걸 한 이후에 우리는 이런 걸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발언을 하는 순간 약간 좀 어색해 보이는 네.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율동을 추시는 건 좋지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MZ 세대의 문화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냥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작은 어떤 퍼포먼스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태민엠의 경우에는 선거 운동 방식 중에서는 별로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띄워주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랩을 한 태영호 후보의 뭐 이제 다음 총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좀 묻혔기 때문에 공연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저건 그 적극 권장할 만한 선거 운동은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요. 이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먼저 이 경북 군위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이 고령의 주민들 몰래 이 거소 투표자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요. 대리 투표까지 한 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피해 주민이 투표소까지 갔다가 이장의 대리 투표 사실을 알아채서 이 사건이 알려진 건데요.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인 군위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폐공장이나 폐가에 무더기 위장 전입을 한 이런 정황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군위군 주민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 여직원들이 투표를 했네 이 카드만요. 나는 투표 이거 뭐 전문 안 찍었는데 누구세요? 이자 그리고 와가면 다 적어지 없이 뭐 난 도피 가들러 간 여가 덜리러 왔는데 자기 손으로 이랬거든. 찍어줘야 되는 이 카드만 그거 찍어주라 이 카드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2~3년 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군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진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고. 네, 김수인 평론가님, 마을 주민분들은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군위군이 전국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다면서요. 네. 근데 이렇게 대리 투표된 표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그 표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대리 투표라는 것은 뭐 100%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 예전에 뭐 자유당 정권 시절에 나오던 네. 그런 네. 투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도자라든지 이쪽은 처벌이 불가피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군위군 지역이 높은 이유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영남이나 호남 지역은 특정 정당 독주가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지역에서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게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위군 같은 경우 군위군하고 비슷하게 여러 지역들이 이런 사례들이 영남과 호남에 있는데 군위군 군수의 경우는 무소속 후보예요. 예, 현역 군수가 무소속 후보로 나갔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북 지역에서는 강한 강세 지역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있는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대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도 더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불미스럽게도 이런 부정의 어떤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거는 경북 군위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곳곳 지방자치에서 어떤 상호 간의 견제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선되시는 경북 군의회 의원들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또 다른 이런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 말란 법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견제 감시가 필요할 것이고 또 군의 어떤 시민사회라든지 이쪽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군위군은요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군위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검경에서도 저 거소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에 개입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만약에 대리 투표가 있었다라면 선거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군위군의 경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저렇게 대리 투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직접 투표, 비밀 투표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 선관위, 검경이 수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데요. 전북 장수군에서는요. 군수 후보를 둘러싸고 돈 선거 의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리 투표를 의혹을 받은 후보 측의 자원봉사자의 차량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다른 후보의 지지자가 마을 주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면서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장수군의 경우에도 주민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권자가 19,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몇천 명 정도만 자신에게 확실하게
이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금품 선거 유혹이 있었고 실제로 이 금품을 이렇게 살포한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장수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라도 선거 과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와 이 경찰, 검찰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정당당해야 할 선거에서 들리는 이런 사건, 사고 소식 참 씁쓸합니다. 빨리 이런 문화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현금성 지원금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이런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들이 좀 낮은 거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실현되더라도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좀 선심성 공약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보도의 제목들을 보자면 뭐 전업주부에게 10만 원을 준다던가 뭐 임산부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던가 이런 어떤 선심성 공약 지적이 일만한 이런 공약들을 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지방선거를 보면 무상급식 이런 걸 당장 우리한테 돈 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큰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선 끝나고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큰 공약들을 내세우기가 참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개선 공약에 이미 반영이 됐거나 네. 아니면 심판을 받았거나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들이 당장 유권자들한테 뭔가 다가설 수 있는 그리고 귀에 들어왔을 때 쏙 들어오는 게 현금 얼마 준다거든요. 그런 공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현금이나 수당이나 쿠폰 주는 것 모든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두 선심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예전에 우리 혹시 이건 뭐 방송심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네.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못 사서 깔창으로 대신한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보도 많이 있었죠.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의회나 이런 곳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의회에서 해결하자. 뭐 쿠폰을 주든지 빚을 하자. 이런 걸 우리가 선심성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절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금의 목적성, 효율성, 시급성 측면에서 과연 지금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너무나 이 세 가지 측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약들이 많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기 평론가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현할 수 있고 좀 더 뭐 현실적인 공약들을 내놓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솔직히 아까는 이렇게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눈이 딱 간다고 하지만 저는 덜컥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 내 세금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별로 저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현금 수당 공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선심성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당들은 지금도 이제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수당들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재정이 이제 빠듯한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치권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재정상의 여력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신경 쓰게 되면 할 수 있는 공약이 별로 없게 됩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심성 공약이라고 했을 때는 현금 수당 공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공약에도 선심성 공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여러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러 개발 공약들을 보면 마치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렇게 짜는 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꼭 현실성만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정치적으로 의결을 하다가 보면은 특히 소수파 쪽에서 내는 공약들이 잘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매니페스토 단체에서 공약 이행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소수파 측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공약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실성도 중요하겠지만 이 후보의 공약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찰력 있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다. 그렇게 해야 이제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가려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여야는 또 이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AI 윤석열입니다. 자,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탄핵을 거론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불복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급하게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운운하면서 탄핵이란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의도 자체가 굉장히 저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 측이 올린 AI 윤석열, 이 영상을 놓고 탄핵이다, 대선 불복이다, 거친 말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요. AI 윤석열 영상에 대해 이 해당 지역 선관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기존에 그 윤석열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한 영상이라는 걸 전제했을 때는 거의 사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차장님, 보면은 아직은 이 단계가 경남 선관위이기 때문에 또 중앙 선관위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야겠지만 차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논란, 탄핵까지 불거졌고 대선 불복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논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이 가슴 뜨끔한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대선 불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논란이 커졌습니다. 더더군다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그러니까 양당 지도부가 지금 탄핵과 이 대선 불복으로 맞서서 굉장히 지금 이슈화는 됐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네.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제 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초단체장에 입후보한 후보가 과거 대선 때의 AI 윤석열 영상을 자신의 선거에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묵인이라든지 허락 이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말 자체는 탄핵 대선 불복이지만 아마 이게 그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은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혜원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선관위가 이것이 뭐 처음 겪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답변을 또 인용한 언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 같은 그렇죠. 그런 이제 느낌이 딥페이크, 있어서요. 뭐 AI 이런 시대에 있어서 어떤 과제를 던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탄핵감이다, 대선 불복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점점 이런 게 많아지고 쉽게 제작될 수 있는데 어느 선까지를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선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 영상에 제가 나왔다면 별로 논란이 안 됐겠죠.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느 당이든 대통령의 AI를 통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분명히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알았다 몰았다가 뭐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또 다른 쟁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빨리 정책적인 논의가 돼야 되고 선거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선거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뭐 음성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막에 박영일 남해 군수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그게 쟁점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박영일 후보가 이걸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합니다 라고 했다면 사실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은 100%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점에서 조금 센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굉장히 애매한 쟁점이 돼서 이게 아마 선관위에서도 골치 아픈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는 대선 3개월 만에 그리고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새 정부 첫 선거 승자는 누구일까 물음표입니다. 자, 여당은 이 승리를 통해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야당은 지방 권력을 통해 이 정권 견제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각 당 상황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야 개표 상황실 분위기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환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 속속 모이고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마련된 이곳 국회 도서관 대강당은 일부 취재진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한산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가 종료되는 저녁 7시 반에 맞춰 이곳 상황실로 와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전국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저조한 수준을 보이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장에 나가 정권교체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아침 투표 독려 메시지를 SNS에 올린 데 이어 본인 지역구 유권자에게 투표 인증을 보내주면 마팔로우를 하겠다는 이벤트도 내걸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정부 출범 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투표로 정권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이 발전하는데 지금 투표율이 너무 낮다며 투표해야 바뀐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과반 이상인 최소 9곳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의석이던 지역구 3곳 중 최소 1곳 이상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오느냐가 관건인데다 조직력을 활용한 민주당의 막판 새 결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종합상황실도 가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민주당도 투표 독려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실망한 지지층이 자칫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을까 봐 이 막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일꾼을 뽑아달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SNS에 지난 대선부터 아니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함께 꾸었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투표로 말해달라고 밝혔고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견제론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책임과 균형을 바로 세우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낡은 과거와 싸울 힘과 용기를 더해달라며 청년층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등 4곳 외에 경합지에서 추가로 한두 곳을 더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광역단체장 7곳을 획득하면 선방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경기도 선거 결과가 승패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저녁 7시 30분을 전후로 이곳 상황실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출구조사 결과 발표 전 조금 일찍 상황실을 찾아 선대위 관계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각 당도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은 어떤지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입니다. 46.8%. 네, 제2의 도시, 제1의 무역항, 항만도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43.4%입니다. 도미노를 따라서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37.8%. 네, 전현직 대결, 인천 상륙작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천입니다. 43.7%.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는 33.6%. 충청의 중심으로 가볼까요? 충청 최대 도시, 이 대전은 어떻습니까? 44.3%네요. 울산입니다. 46.2%. 자, 세종입니다. 45.3%입니다.
다음은 어딜까요? 경기입니다. 44.7%. 한반도의 허리죠. 강원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53.1%입니다. 민심 풍향계로 불리는 충북도 보겠습니다. 45.9%입니다. 자, 캐스팅부터 충남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45%입니다. 이번엔 전북의 투표율도 보겠습니다. 44.4%. 순천의 붉은 이변이 이번에는 재현이 될까요? 54.1%입니다. 도미노를 따라서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경북입니다. 투표율 48.1%입니다. 자, 낙동강 벨트 그리고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47.7%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것은 제주입니다. 제주의 투표율은 48.2%입니다. 네, 전국 투표율입니다. 네, 투표율 45.4%입니다. 자, 임승호 대변인님. 지금 보셨지만 전국 투표율이 45.4%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뭐 아무래도 저는 사전 투표는 좀 열기가 있었는데 어떤 강력한 지지층, 양당의 지지층은 사전 투표를 통해서 좀 의사를 보여줬는데 본 투표에서 지금 다소 투표율이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 국면 모두 이 지점에서 좀 양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선거라는 것이 정책이나 비전이 주목받지 못한 적은 여러 번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지역의 이슈보다는 뭐 특히나 인천 계양을 지역이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속한 지역과 유권자들이 속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이슈들이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유권자들이 어떤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양당 모두 반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저는 대선과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오히려 열기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권자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곧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정당들이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면서 선거가 끝나지 않은 듯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투표할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게는 7 용지까지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거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 중도층 분들이 느끼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은 꼭 행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선거 때마다 분석이 있었지만 한 표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여러 번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꼭 행사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투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지금 투표율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군요. 오후 4시 투표율이 49.6%입니다. 조금 더 높네요. 네, 지방선거보다 높네요. 인천 계양을은 54.1%입니다. 역시 인천 계양을에 많은 관심이 모여서 투표율도 높게 나오는 편이네요. 네, 성남 분당갑도 보니까 55.8%로 네. 이 인천 계양을보다도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대선 주자급 그 후보들이 지금 출마를 하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참여율이 지방 선거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이번 그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이 차기 주자들의 어떤 정치적 운명이 크게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후보 진영에서 더 투표 동료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결과가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임승호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선 치르고 얼마 안 됐습니다. 80일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취임식 새 대통령이 들어서고서는 2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대선 2라운드라는 생각 때문에서인지 뭔가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지 낮아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율만 보면 지금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게 허니문 기간에 누가 어떤 양당에 누구에게 더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가시죠.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아침에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정 안정론을 강조하면서 뭔가 허니문 효과를 되게 극대화하려는 이런 전략을 좀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먹혀들까요? 구도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신문이나 언론 잠깐 보시면 대통령이 우리 지역 방문했다. 싫어하는 여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 때 뭔가 지역 공약을 다 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던가 여당이 그래도 그 공약을 실현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네.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정부 초기에 뭐 인사 논란이라던가 집무실 이전을 놀라싸서 당시에 뭐 지지율이 출렁출렁한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의 연장전이라서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강원도 투표율이 지금 53.1%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지역을 좀 유심히 봤더니 여당도 야당도 약간 희망이 있는 부분이 좀 지지층을 장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도지사 선거라든가 이것을 다 탈환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동기 요인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이광재 후보가 나섬으로써 인물론에 좀 기대를 싣는 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그런 장면, 민주당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5년 전에 약속을 지키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죠?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요, 평론가님,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도식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이번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해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 행사로서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지금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1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히 그 추모 열기로 좀 선거를 어떻게 잘 치르기는 어렵다. 네. 이게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때 치러졌거든요. 그때는 실제로 저도 후보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현장의 어떤 시민들의 여론에서도 추모 열기가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이런 사건들이 표심에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투표 시간이 끝난 뒤에도 알찬 개표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이 채널A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일 지방선거 특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뉴스탑 10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